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지금 관계를 개선할 수도 없고 또 개선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요. 저도 참 판단이 잘 서질 않습니다. 한일 관계에 권위 있는 전문가입니다.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그래서 초대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올해가 한일 수교 정상화 50주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이런 그 암초를 만났단 말입니다. 네. 지금 상황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원칙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미래를 위해서도 한일 관계는 좋아져야죠. 네.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인식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동북아에 지금 중국과 일본의 또 갈등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일본하고 한국이 지금까지는 그래도 공유한 가치가 민주주의라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한 두 나라가 아시아의 미래를 우리가 구상을 하고 인권의 문제라든가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문제라든가 경제적 번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상한 일본의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미래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교수님 표현대로 하면은 이상한 그 일본의 지도자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더 집권을 할 것 같단 말입니다. 네네. 과거사 문제를 풀지 않고서도 우리가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큰 계기가 한번 올 것 같은 것은 이제 올해 8월에 이제 아베가 담화를 하게 됩니다. 이제 종전 70주년. 그 담화에서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과거사 반성과 그다음 위안부 문제라든가 침략에 잘못된 이런 얘기가 얼마나 무게 있게 실리느냐가 우리가 이제 손을 내밀려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저쪽에서 뭔가 보여줘야 손을 내밀죠. 성의는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메르켈 총리가 방문해서도 아베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마당에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올 8월에 그 아베 담화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뭐 일본 언론들은 아베 담화에 어떤 내용이 실릴까에 대한 촉각을 굉장히 곤두세우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일본 외무성은 또 굉장히 그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논의의 내용에 따라서 발표할 담화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행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여지가 보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그 조짐들, 또 조금씩 흘러나오는 발언들, 뭐 이런 걸 봐서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그런 그 과거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아닌가요, 지금? 뭐 이번에 메르켈 총리가 가서 그렇게 얘기해 준 바에도 굉장히 우리나라는 힘이 실리게 됐고요. 또 이제 뭐 세계적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일본의 현지에 가서 그런 소리 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일본에게는 어느 정도 심리적인 압박이 될 것 같고요. 또 미국도 함께 그러한 일본의 과거사 반성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주느냐에 따라서 일본이 그 아베가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을 쓰느냐 어떠냐의 문제가 있고요. 일본 내에서도 지금 그 여론 동향을 많이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침략 역사에 대한 어느 수의 반성이 들어가야 될 거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보다 주변 국가들이 일본의 과거사 인식을 제대로 하는 그러한 굳건한 스탠스를 보여줄 때 일본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아베도 수용하는 그런 모습이 또 그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메르켈 총리가 가서 저렇게 연일 쓴소리를 직격탄을 날리는데 안방에서 지금 저 소리를 듣는 아베 총리는 어떤 심정, 어떤 계산을 하고 있을까요? 아베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수 우익의 대표 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지금 이 내년까지는 선거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베가 지금 계속 그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돼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 당시에 야당이 정권을 잠깐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국난의 처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야당에 대해서 완전히 눈을 돌려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아베가 바뀌더라도 집권 그 정당은 아마 자민당이 계속되어질 거라는 것이 이 정확한 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러한 그 일본의 보수 우익의 모습은
계속될 텐데요. 그러나 그 아베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국내 정치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뭐냐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나고 쓰나미 나고 나서 2만 명 이상이 실종되거나 죽었거든요. 그게 웬만한 선진국에서 그런 재난이 일어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그 국민을 결속시키는 측면에서 이런 보수 우익 성향을 더 강하게 끌고 나가면서 그것이 또 그 보수익 쪽에서 지지를 받으니까 이 모양새를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그 여론조사 국내에서도 계속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일본 국민들의 여론은요 대략 어떻습니까?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된다는 게 더 다수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아베한테 동조하는 여론이 더 다수입니까? 그동안에는 뭐 침략에 대한 반성이라는 것이 그게 그 우세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베가 들어서고 나서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 거의 한 절반 정도입니다. 서로가. 좀 나누어져 있는 입장인데요. 아베 못지않게 또 일본에도 양심 세력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적지 않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뭐 그냥 그 나라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고 메르켈 총리처럼 직접 그 역사의 피해를 입은 한국이나 중국이 정말 그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 메르켈 총리가 일본 가서 뭐 저 정도 수위의 발언을 할 것이라는 것을 대략 양국에서 다 예측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가 지금 왜 메르켈을 그 일본으로 초청을 한 걸까요? 여태까지는 이제 그 메르켈 총리는 중국을 7번이나 갔습니다. 저 일본은 못 갔거든요. 그렇군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G7 그룹의 지도자인데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초청해가지고 아베는 또 코너에 몰린 그런 모습이 됐는데 이제 아사히 신문이 이제 초청 강연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사히 신문이라는 것은 뭐 일본에서는 좌파라고 부릅니다만은 굉장히 그 인권을 존중하는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요 그런 그 언론 계열이고 오히려 뭐 보수익의 대표 주자를 할 수 있는 산케이나 요미우리가 보도를 축소하는 뭐 그러한 모습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아베 총리가 그 메르켈 총리가 한 얘기를 좀 잘 귀담아 듣고 좀 받아들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한 발언들 보면은 독일과 우리는 다르다. 우리가 독일과 같은 방식으로 과거사 문제를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럼 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어떤 면에서요? 우리 우선은 이제 독일이 그 전후 보상을 한 내용하고 한국은 우리가 이제 65년도에 국교 정상화하면서 일괄 처리 비슷하게 과거사 문제를 넘어가자 했던 것이 일본의 의도 아니겠습니까? 독일은 지금까지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뭐 베를린 수도 한복판에 가도 관 모양의 전시물이 있는 곳이 독일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정말 제대로 직시를 하고 있는 거죠. 홀로코스트 그 자체는 엄청난 그 인류의 인권적 그런 학살이었지만은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전시물이라든가 실질적 물질적 보상이라든가 유태인에 대해서 보여준 것은 제가 이제 지금은 수도가 베를린이다마는 수도가 보온에 있을 당시에 독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이스라엘 영사관을 가가지고 벤 도브라는 영사를 만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나치의 그 과거사 만행에 대해서 잊지 못하고 용서 못하는데 전후 보상을 해준 거에 대해서 만족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우슈비츠에서 돌아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적어도 피해자 입장에서 그 정도 소리가 나와야 역사에 잘못된 것은 잊지도 용서할 수도 없지만 독일이 전후에 보상해 준 거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직시하는 독일의 모습과 이제 일본은 오히려 교과서를 왜곡하면서까지 역사를 부정하는 모습이 틀리고 일본이 만약에 독일이 했던 보상만큼 하려고 그러면은 엄청난 경제적인 보상이 뒤따라서야 될 겁니다. 독일도 뭐 과거에 보상하는 과정 속에서 경제가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독일 외무성 국장하고 제가 인터뷰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제가 어려운 시기가 뭐 있었는데 그때도 중단할까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계속해 왔던 것이 다행스러웠다. 뭐 그 정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사실 가늠하는 그 기준이 잣대죠. 그러니까 일본 얘기는 일본의 논리는 이미 50년 전에 그거 다
한꺼번에 그때 끝냈었던 얘기인데 네. 지금 왜 그러는 거냐라는 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었던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요? 자기 부정을 했으니까요. 위안부 문제가 우리나라에 의해서 밝혀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위안부 문제가 정부에서 했다 소리 안 했잖아요, 일본이. 예, 예. 그러나 요시미 교수라는 사람이 네.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가 일본 동경 에비스 근처에 있습니다. 예. 그 도서관에서 그 자료를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인에 의해서 밝혀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마저 가서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 역사를 직시는 하지 못할 망정 이건 숨기거나 왜곡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메르켈 총리가 여성 대통령 아니겠어요? 여성 대통령이니까 여성 인권이 유린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또 힘이 실리죠. 예. 예. 교수님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지금 뉴욕에서요. 네. 뉴욕 브로드웨이가 세계 뮤지컬의 뭐 그 본산 아닙니까? 네, 거기서 우리나라 위안부를 소재로 한 뮤지컬이 그러니까 사전 공연이 올려졌는데 네. 그게 아주 뭐 선풍적으로 꽉 찼고 평도 굉장히 좋고.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제작한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청년들이 주축이 됐었고, 근데 네. 아주 공연 수준도 높다고 네,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확산이 되다 보면은 국제 여론이 더 또 환기가 되고, 그럼요. 아베한테는 압박이 될 거고요. 네.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인권의 문제라는 것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점점 인권의 문제의 중요성이 부각이 됐고 오늘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있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 침해를 당하면 얼마나 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까? 예. 하물며 북한도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제 유엔 안보리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네, 네. 인권의 문제는 점점 그 중요성이 확대됩니다. 예. 그런데 일본이 저 어리석게도 그 인권의 문제를 자꾸 덮으려고 그러니까 과거 인권 유린 문제를 네. 오히려 일본이 선진국으로서의 영역 확대가 자꾸 제한을 받고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 어린 세대들이 창피를 당하고 예. 일본 내에서 제대로 거의 교육을 못 받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위안부 문제라든가 침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고 가니까 예. 이게 일본이 선진국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교수님 궁금해지는 것이요. 네. 아베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 그렇죠. 일본의 네. 국가 위상도 올라갈 거고요. 네. 외교 관계도 좋아질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럼 그거에 상응하는 뭔가가 있으니까 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일본 자체가 예. 민족성 자체가 일본이 근대 국가로 커오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예.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으로 일단은 그걸 정리하려는 그런 역사와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거론하지 않는 문화가 있어요. 아까 인정을 잘 하지 않는 것이 그 문화란 말이죠. 인정을 하더라도 예. 우두머리가 인정해서 그렇게 끝내면은 그거로 끝났죠. 옛날에는 다 전국시대 때는 말이죠. 그래 놓으니까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그 솔직히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그 역사와 전통과 그런 문화가 있고 두 번째는 특별하게 이제 아시아권에서 네. 일본이 저러고 있는 것에서 공통점을 하나 찾자면은 예. 막 우리의 깊은 그 조상 숭배 사상이 있지 않겠나 이런 우상 생각이 숭배 있어요. 사상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도 예. 일본 내에서 살아있는 사람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살아있어요. 예.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을 치른 사람들이 많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데다가 일본은 또 우리 한국하고 틀리게 집집마다 가면은 조상신을 모시는 재단이 있습니다. 예. 매일 아침에 선물이 뭐 들어오거나 밥을 하나 차려도 조상한테 그걸 한 공기 놓고 그거 할 정도로 우리보다 그런 부분이 더 강합니다. 아. 그러니 자기 손조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쉽사리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또 독특한 문화적 배경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어쨌건 지금 이 한일 관계를 교수님 말씀대로 개선은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제일 지금 풀어야 되는 시급한 문제가 위안부 문제이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지금 이 제목이 컴포트 우먼입니다. 네네. 위안부죠, 영어로. 네, 네. 그 뮤지컬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사전 공연은 매진됐고요. 그 감독이요, 이름이 김현준 씨인데요. 네. 25살 청년이라네요. 그래요? 대단하네요. 네, 네. 저희가 지금 뉴욕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네. 좀 물어보고 교수님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네. 자,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늦은 시간인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시사회 같은 성격, 그러니까 초연을 앞두고 시사회 같은 성격인데 전석이 다 모든 좌석이 매진됐다는
싶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보통 이런 일이 자주 있는 일입니까? 우선 한국 작품이나 아시안 배우로 이루어진 작품이 예.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올라가는 일 자체가 처음이라 아,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연습에만 매진했는데 네네. 마침 전성 매진이라는 좋은 결과가 나와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석이라는 게 대략 몇 명 정도가 들어온 건가요? 기본 150석이 원래 매진이 됐었고요. 추가 네. 30석까지 매진돼서 180석이 매진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보신 다음에 평이요. 무대 수준과 뮤지컬의 수준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고 그 소재에 대해서는 뭐라고들 하던가요? 네, 우선 역사적으로 민감한 소재를 뮤지컬을 풀어서 이해하기 쉬웠다는 반응이 많았고요. 예. 그다음에 음악이 신선하고 대본 같은 대사들이 그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졌다는 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대부분이 그러니까 미국인들, 그 아시아계가 아니라 예. 미국인들, 뭐 백인들이었다면서요? 네, 보통 아시안 관객들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생각외로 거의 관객들이 다 미국인들이셔서 예. 이게 우리만의 역사적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예. 저희가 얼핏 생각하면 미국인들이 과연 그 남의 나라 얘기고 관심이 네.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걸 공감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군요. 미국인들이 공감을 했죠. 그 작품을 보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관심을 그 작품에 관심을 그렇게 표시했다는 것도 저희는 좀 놀랍게 느껴지고요. 예. 저도 예. 놀랍게 생각합니다. 예. 감독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그 위안부를 소재로 해서 작품을 뮤지컬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처음 생각을 했나요? 그때 2012년 말쯤에 이제 아베 정권 시작되면서 계속 이제 망언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뮤지컬을 만들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위안부 구슬집이나 위안부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거를 뮤지컬 형식으로 만들어서 네. 그 세상에 약간 인식을 바꿔야겠다 싶어서 3년 정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가요? 줄거리가 대략 어떻게 됩니까? 줄거리가 이제 주인공 고은이 이제 남편이랑 사별한 후 그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일본 공장으로 취직하게 브로커에서 속아서 가는 도중에 인도네시아로 납치되어서 간 다음에 예. 그 안에서 다른 소녀들과 함께 일본군 부대로 강제 징용돼서 네. 그 와중에 한국인 민식을 만나게 해서 탈출을 모의하게 되고 부대 안에 여러 시각이 입장들이 갈등으로 치닫으면서 극이 끝나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정도 그 반응을 시사회, 그러니까 갈라쇼에서 보이면 그 뒤에 아주 흥행을 많이 하고 계속 이 롱런하는 뮤지컬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건가요? 우선은 저희가 이번에 이게 잘 돼가지고 네. 그 시사가 성공적으로 끝나서 투자자들이 더 많이 모을 수 있었고요. 네네. 미국 언론에서도 지금 이 뮤지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미국 그 브로드웨이 주요 잡지인 플레이빌이랑 브로드웨이닷컴에도 이제 소개되기로 하였습니다. 예. 거기 오신 그 관객들한테 그 위안부 구술집이라는 것, 위안부 그 피해자들께서 구술하신 그 내용들 구술집을 만들어서 또 따로 나눠줬다면서요? 네네. 그 미국 내에서 위안부 관련 사이버 박물관 운영하시는 한지수 대표님께서 1년 정도 거쳐서 자비로 번역하신 위안부 구술집인데요. 예. 그 모든 게 다 사실적이고 그런 위안부에 대해서 잘 설명이 돼 있어서 그 모든 관객들에게 나눠주시고 싶다고 기증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180분에도 다 나눠주시고 그 관객들이 뮤지컬을 통해서 위안부에 대한 소재를 한번 상기시킨 다음에 그 내용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기회가 돼서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그 배우들이 노래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노래하는 어떤 음악인지 잠깐 한번 좀 들어볼까요? 그 일본인 또는 일본계 배우도 나옵니까, 여기에? 네, 일본인 배우가 총 저희 46명 배우 중에 7명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분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이 문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요. 그래서 우선 오디션 현장에서 이미 예. 일본인 배우들은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줄거리를 아느냐, 내가 널 뽑아도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미리 확인을 했거든요. 역사관에 대해서.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잘못된 역사를 같이 고쳐나가자는 마음가짐으로 작품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 그 잘못된 거는 우리 그 선조들이 잘못한 것은 우리라도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일본인들이요? 네, 잘못된 역사를 묵인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네. 이거는 고쳐나가고 이제 미래의 파트너십으로 가자 뭐 이런 식의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희망을 좀 보게 됩니다. 감독님은 일본인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고요. 일본인 배우들하고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과거사 네네. 문제, 그 위안부 문제 이런 걸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고 젊은 세대로서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이제 저희 9세대가 풀어나가지 못한 점은 저희 젊은 세대가 풀어나가는 게 맞다 보고요. 과거사는. 예. 그리고 현재 글로벌 시대에서 미래 아시안의 파트너십으로서 서로 험담을 하고 싫어하기보다는 예. 정말 역사 그대로를 서로 담백하게 이해를 하고 사과할 점은 사과하고 반성할 점은 반성하고 다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정말 이 컴포트 우먼 대박이 나서 세계인들이 많이 보는 공연 됐으면 좋겠고요. 김경민 교수님 혹시 이 김현준 감독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거 없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컴포트 위민이라는 그 위안부라는 그런 그 주제 자체가 무거운 거를 이 가장 쉽게 많이 알릴 수 있는 것은 문화의 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김현준 씨가 이런 좋은 그 뮤지컬을 만들어서 굉장히 그 자랑스럽고 감사드리고요. 거기 언론의 뭐 반응은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미국 언론들. 한국 언론이요? 아니요, 미국 언론들. 미국 언론이요? 예. 미국 언론들은 아직은 이제 이 시사회 이후에 지금 이제 미국 언론들이 이제 연락이 오는 추세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브로드웨이 기자들이. 네. 예, 이제 관심을 갖고 언론에도 좀 많이 보도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교수님 좀 마무리를 해야 될 네. 시점인데 사실은 지금 저 김현준 감독이 얘기하는 게 아마 모든 세계인들의 보편적인 상식일 것 같습니다. 반성할 거 있으면 반성하고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고 네. 그래서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게 다 우리 모두의 상식이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아베 정권이 아까 말씀하신 8월 담화에서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성의 표시를 하지 않고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답부 상태이고 자 그러면 한일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보시는지 어떤 해법이 있는지.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한일 관계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나아가서 동북아시아를 위해서도 개선돼야 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명분은 없이 우리가 받을 수는 없죠. 그 대원칙과 명분은 과거의 침략사처럼 일본이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거듭나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야 될 것이고요. 네.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공동된 가치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것이 그 일과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일본이 그러한 원칙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외교적으로 예.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민간 외교에서도 예. 조금 전에 그 뮤지컬처럼 그런 것들이 세계에 퍼지면 자연히 일본의 압박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한일 관계를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예. 대원칙은 일단은 개선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네. 우선은 일본의 변화된 모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 한국갤럽 조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17%까지 떨어졌거든요. 한때는 41%까지 올라갔었는데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지금 그래서 그런 좀 외교적인 접점을 찾기 위해서 조금 대화는 진전되고 있습니까? 두 나라 정부 사이에. 모든 국면에서의 대화는 이미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 단지 이제 아베 총리가 어떻게 결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 그런 문제인데요. 네. 특별히 또 우리 대통령이 또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위안부 문제에서 뭐 남성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더욱 더 쉽게 손을 못 내미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일본 정치 지도자가 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한양대 김경민 교수의 분석 그리고 전망 들었습니다. 자, 넘겨주시죠.
자, 교수님 고맙습니다.